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의 보고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자, 이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탈무드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세계의 문.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에 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 앞에 서죠. 어떤 문을 열지, 어떤 길을 갈지 고민할 때 이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자, 그럼 먼 옛날 샤론이라는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귀 기울여 주세요. 옛날 강과 들판이 어우러진 샤론이라는 도시에 요나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요나는 15이었고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였어요. 그는 늘 꿈을 꾸는 아이였죠. 언젠가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먼 곳을 여행하며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망설이는 버릇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든 이게 맞을까? 저게 나을까? 고민만 하다 끝나는 날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밤, 요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요나, 세 개의 문이 있다. 하나를 열어라. 그 문이 너의 운명을 정할 것이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으며 요나의 가슴을 쿵쿵 뛰게 만들었죠. 잠에서 깬 요나는 침대에 누운 채 생각했어요. 세 개의 문? 그게 뭐지? 꿈일 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나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어요. 평소엔 장터로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광장 한가운데 세 개의 문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 누가 세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문은 금빛으로 빛났고 두 번째 문은 은빛으로 반짝였으며 세 번째 문은 낡고 거친 나무 문이었죠. 세 번째 문은 낡고 거친 나무 문이었죠. 요나는 숨을 삼키며 문 앞에 섰습니다. 금빛 문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금화가 든 주머니를 흔들며 말했죠. 이 문을 열면 부자가 될 거다. 요나, 금과 보석, 널 위한 궁정이 기다리고 있어. 망설일 게 뭐가 있겠어?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요나의 귀를 간지렸어요. 요나는 생각했죠. 돈이 있으면 배고프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지. 은빛 문 앞에는 긴 수염을 기른 학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두꺼운 책을 들고 말했죠. 이 문을 열면 지혜를 얻을 거야.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누구도 널 무시하지 못해.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요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혜가 있으면 실수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나무문 앞에는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말했죠. 이 문을 열면 평화가 있다, 요나. 마음이 편하고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고 요나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평화라. 그건 뭘까? 그냥 조용한 삶? 요나는 새 문 앞을 서성였어요. 금빛 문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은빛 문을 보면 머리가 맹렬히 돌아갔어요. 나무 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숨이 편해졌죠. 하나만 열어야 한다면 뭐가 제일 나을까? 그는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어요. 부자가 소리쳤죠. 뭐해 요나, 금빛 문을 열어. 부자가 되는 게 최고야. 학자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지혜가 없으면 부도 소용없어. 은빛 문이야말로 진짜야.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요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배고프지 않고 가족을 도울 수 있어. 지혜가 있으면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겠지. 하지만 평화, 그건 뭘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요나의 머리는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어젯밤 꿈속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를 열어라. 그 문이 너의 운명을 정할 것이다. 결국 요나는 금빛 문을 선택했어요. 그래,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는 문고리를 잡고 힘껏 당겼죠. 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이 쏟아졌지만 곧 빛은 사라졌고 텅 빈 방만 남았어요. 금화도 궁전도 없었죠. 부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욕심만으론 아무것도 얻지 못해. 요나는 실망했지만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으로 은빛 문을 열었어요. 지혜라면 실망시키지 않겠지. 문이 열리자 책 냄새가 났지만 역시나 텅 빈 방뿐이었죠. 학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혜는 혼자 가지려 하면 의미가 없어. 요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대체 뭐야? 마지막으로 요나는 나무문 앞에 섰습니다. 이것마저 비어 있으면 어쩌지? 그는 망설이며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따뜻한 빛이 쏟아졌고 할머니가 손을 내밀며 말했죠. 평화를 선택한 너에게 부와 지혜도 주마. 요나, 평화로운 마음이 모든 걸 열어주는 열쇠란다. 그 안엔 초록빛 들판과 맑은 강, 그리고 평온한 바람이 있었어요. 요나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죠. 평화가 먼저여야 부도 지혜도 의미가 있구나. 그날 이후 요나는 변했어요. 그는 돈을 쌓거나 똑똑함을 뽐내기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살았지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필요한 건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샤론의 사람들은 요나를 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는 새 문을 다 열었지만 진짜 문을 찾았어. 여기까지가 세 개의 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신 앞에 어떤 문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문을 열 건가요? 평화가 먼저라면 다른 것도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등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빛에 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먼 옛날 베라라는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귀 기울여 주세요. 옛날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베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낮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고 밤엔 별들이 반짝이며 사람들의 길을 밝혀줬어요. 마을엔 아론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아론은 12살이었고 마을에서 가장 어린 등불치기였죠. 매일 밤 그는 낡은 등불을 들고 골목을 돌며 어둠을 몰아냈어요. 등불의 불빛은 작았지만 아론이 지나갈 때마다 집집마다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론을 보며 말했죠. 저 아이 덕에 밤이 덜 무섭다. 아론은 그 일을 사랑했어요. 등불을 들고 걷는 동안 바람 소리와 함께 마을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가 물려준 등불은 오래돼서 기름이 새고 손잡이도 삐걱거렸지만 아론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이 잠든 사이 등불이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 옆에 놓아둔 등불이 보이지 않았죠. 어디 간 거지? 아론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날 밤 마을은 깜깜해졌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지고 사람들은 문을 잠갔다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론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등불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야. 내가 찾아야 해. 아론은 망토를 걸치고 등불을 찾으러 나섰어요. 먼저 시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늘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 아이르가 있었죠. 아이르는 아론을 보자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등불을 잃었다고? 돈을 주면 새 걸 줄게. 이 은하 2닙이면 돼. 아론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빈손이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냥 제 등불을 찾고 싶어요. 아이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돈 없인 아무것도 못해, 꼬마. 아론은 고개를 숙이고 시장을 떠났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다음으로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엔 늙은 어부 시몬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시몬은 아론을 보고 물었죠. 왜 그렇게 풀이 죽었니? 아론이 대답했어요. 제 등불을 잃어버렸어요. 시몬은 턱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내가 물고기를 주면 기운을 내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배고프지? 그는 그물에서 작은 물고기를 꺼내줬지만 아론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물고기로 등불이 돌아오진 않아요.
시몬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론은 강가를 떠나며 중얼거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론은 점점 절망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손은 차가웠죠. 내 등불은 어디 있는 걸까?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바람에 날아갔나? 그는 마을 끝자락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불었고 어둠이 더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아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죠. 내가 등불을 잃어서 마을이 어두워졌어. 다 내 탓이야. 그때 나무 뒤에서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었고 손엔 지팡이를 쥐고 있었어요. 노파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죠. 왜 울고 있니, 아이야? 아론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제 등불을 잃어버렸어요. 마을이 어두워졌고 다 제 잘못이에요. 노파는 아론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등불을 잃었다고? 그럼 새 등불을 켜면 되지 않겠니? 아론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서 새 등불을 구해요? 제 등불은 하나뿐이었는데.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아론의 손을 잡았어요. 네 손을 봐라. 아론이 손을 펴자 놀랍게도 손바닥에서 작은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졌죠. 아론은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파가 대답했어요. 등불은 네 안에 있다, 아론. 네가 빛을 내면 마을도 밝아질 거야. 네 웃음, 내 용기, 내 따뜻함이 바로 등불이란다. 아론은 얼떨떨했지만 손에서 나는 빛을 보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제가 등불이었어요? 그래, 물건이 아니라 네 마음이 빛을 내는 거란다. 아론은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는 더 이상 등불을 찾지 않았죠. 대신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아론이 지나갈 때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밝아졌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론이 돌아왔어. 저 아이가 우리 등불이야. 그 이후로 아론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등불은 손에 들린 불빛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걸요. 여기까지가 잃어버린 등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등불은 어디에 있나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빛은 어쩌면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나눠보세요. 돌멩이와 보석. 이 이야기는 겉모습과 속마음,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진정한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럼 먼 옛날 칼릴이라는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옛날 사막과 오아시스가 만나는 곳에 칼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나무가 우거지고 작은 샘이 졸졸 흐르며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그곳엔 리브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리브카는 13살이었고 갈색 머리에 눈망울이 맑았지요.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채소와 과일을 팔았습니다. 리브카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늘 밝게 웃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리브카가 시장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먼지 쌓인 길가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손톱만한 보석이었죠. 빨갛게 빛나는 그 보석은 루비 같았고 햇빛에 반사될 때마다 눈이 부셨어요. 리브카는 조심스레 보석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잃어버린 걸까?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리브카는 보석을 손에 쥐고 시장으로 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죠. 이걸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 어머니께 새 옷을 사드리고 동생들한테 맛있는 걸 먹일 수 있겠지?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을 찾아야 하나? 그녀는 채소 상자 옆에 앉아 보석을 내려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리브카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검은 망토를 걸쳤고 눈썹이 짙었으며 목소리가 거칠었죠. 야, 꼬마, 그 보석 내 거야. 당장 내놔. 남자는 손을 뻗으며 으르렁거렸어요. 리브카는 깜짝 놀라 보석을 꽉 쥐었죠. 정말 당신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남자는 성을 내며 소리쳤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내놓기나 해. 리브카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그러다 리브카는 문득 길가에 있던 돌멩이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평범한 회색 돌멩이를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죠. 이걸 드릴게요. 보석은 제가 주인을 찾아볼게요. 남자는 돌멩이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날 놀리는 거야? 그는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화를 내며 떠났어요. 리브카는 한숨을 쉬며 보석을 다시 받습니다.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리브카는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보석을 상자에 넣어뒀는데 아침에 보니 보석이 돌멩이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빨간 빛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회색 돌만 남았죠. 리브카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상자를 흔들고 손으로 문질러 봤지만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었어요. 리브카는 어리둥절한 마음을 안고 마을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마을 외곽, 오래된 나무 아래에 사는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리브카가 돌멩이를 내밀며 말했죠. 할아버지, 이게 어제까지 보석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현자는 돌멩이를 손에 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리브카, 이건 보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네가 보석을 잘못 봤거나. 리브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못 봤다고요?
분명 빛났는데. 현자가 말했어요. 진짜 보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다. 어제 그 남자에게 돌멩이를 준 일 기억하니? 리브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화를 내서 떠났어요. 그때 네가 보여준 친절, 그게 진짜 보석이다. 너는 욕심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네 것을 주었지. 그 마음이 빛나는 거란다. 리브카는 멍하니 현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 보석은 처음부터 돌멩이였어요?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네가 돌멩이를 주었을 때 보석이 됐지. 세상엔 두 가지 보석이 있다. 손에 쥐는 것과 마음에 쥐는 것. 네가 쥐는 건 후자란다. 그 말을 듣자 리브카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친절이 보석이라. 그럼 내가 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리브카는 변했어요. 그녀는 시장에서 채소를 더 나눠주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죠. 이거 드세요. 괜찮아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리브카에게 다가와 말했죠. 누나, 이거 받아. 아이가 준 건 작은 돌멩이였어요. 리브카는 돌멩이를 받아들고 웃었어요. 고마워. 이건 보석이야. 마을 사람들은 리브카를 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는 돌멩이를 보석으로 바꾸는 마법을 하는가 봐. 하지만 리브카는 알았죠. 진짜 마법은 친절한 마음이라는 걸요. 여기까지가 돌멩이와 보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보석은 어디에 있나요? 겉으로 빛나는 것인가요? 마음으로 빛나는 것인가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돌멩이를 건네보세요. 그게 보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협력과 신뢰에 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혼자서는 힘든 길도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먼 옛날 나할이라는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옛날 산과 평야 사이에 나할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며 평화로웠어요. 마을 옆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은 물살이 세고 깊어서 아무도 건너지 못했지만 강 건너편엔 황금빛 밀밭과 과일나무가 가득한 풍요로운 땅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늘 말을 했습니다. 저쪽에 가면 배고프지 않을 텐데. 하지만 다리가 없으니 어쩌겠어?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이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는 야곱이라는 목수였습니다. 야곱은 키가 크고 근육이 단단했으며 도끼와 망치를 다루는데 천재였어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못 만드는 건 없어. 두 번째는 미리암이라는 재봉사였어요. 미리암은 머리가 영리하고 손재주가 뛰어났으며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밧줄을 꼬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면 다 돼.
세 번째는 에프라임이라는 상인이었어요. 에프라임은 부유했고 주머니엔 늘 금화가 가득했지만 늘 걱정이 많았지요. 돈이 있어야 안전해.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강가에 모였어요. 강은 물보라를 튀기며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땅은 아침 안개에 쌓여 희미하게 보였죠. 야곱은 도끼를 들고 나섰어요. 내가 다리를 만들 거야. 나무를 베서 튼튼하게 지으면 돼. 그는 강가에 소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쿵, 쿵. 도끼 소리가 울렸지만 나무 몇 그루로는 강을 잇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야곱은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나무가 더 필요해. 혼자선 무리인가? 미리암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녀는 밧줄을 손에 들고 강가를 살폈죠. 내가 밧줄을 던져 건너편에 묶으면 그걸 타고 갈 수 있어. 그녀는 밧줄을 꼬아 길게 만들었지만 강이 너무 넓어서 밧줄이 닿지 않았어요. 미리암은 이를 악물고 다시 시도했지만 손이 떨렸죠. 계획이 완벽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에프라임은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걸로 배를 사자. 돈이면 다 해결돼. 하지만 강가엔 배도 배장수도 없었죠. 그는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돈이 소용없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세 사람은 각자 애썼지만 강은 여전히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해가 지고 달빛이 강물에 비쳤을 때 그들은 지쳤어요. 야곱은 도끼를 내려놓고 미리암은 밧줄을 풀어놓고 에프라임은 금화를 손에 쥔 채 한숨을 쉬었죠. 우린 실패야. 야곱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강가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눈빛이 깊었어요. 노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죠. 너희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야곱이 대답했어요. 강을 건너려 했지만 나무가 부족해요. 미리암이 끼어들었죠. 밧줄이 짧아서 안 됐어요. 에프라임이 한숨 쉬며 말했어요. 돈으로도 배를 구할 수 없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희가 가진 걸 합쳐라. 혼자선 강을 건널 수 없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합치라고? 야곱이 물었죠. 내 도끼를 줄 수는 없는데. 미리암이 말했어요. 내 밧줄은 내가 써야 해. 에프라임은 그 말을 꽉 쥐며 중얼거렸죠. 내 돈을 왜 남 주라고? 하지만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야곱이 먼저 말했지요. 내가 나무를 베면 미리암이 밧줄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미리암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밧줄로 다리뼈대를 만들게. 에프라임, 금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어떨까? 에프라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야곱은 나무를 베어 강가로 날랐고 미리암은 밧줄로 나무를 묶어 다리에 틀을 만들었죠. 에프라임은 금화를 써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힘을 합쳐요. 손이 많아지자 다리는 점점 모습을 갖췄어요. 나무와 밧줄이 얽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강물 위로 울렸죠. 며칠 뒤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튼튼한 나무 다리는 강을 가로질렀고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야곱이 말했죠. 내 힘만으론 못했어. 미리암이 대답했어요. 내 계획만으론 부족했지. 에프라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돈도 함께 써야 의미가 있네. 그들은 다리를 건넜고 강 건너 풍요로운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밀과 과일을 가져왔고 나할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저 셋이 강을 건넜어. 함께라면 가능했지. 그들은 다리를 건넜고 강 건너 풍요로운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밀과 과일을 가져왔고 나할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저 셋이 강을 건넜어. 함께라서 가능했지. 여기까지가 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신 앞에 놓인 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건널 건가요? 협력의 힘을 믿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와 손을 맞잡아 보세요. 못생긴 얼굴과 흙 항아리.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우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랍비는 지혜가 뛰어나긴 했지만 너무도 보잘것없이 못생겼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랍비와 공주가 만났어요. 공주는 못생긴 랍비를 보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참 지혜로우신데 얼굴은 너무 못생기셨네요. 그러나 랍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이 왕궁 안에서도 포도주를 담그시겠지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랍비가 공주에게 또 물었어요. 포도주를 어떤 항아리에 담아 놓으십니까? 포도주야 그냥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말에 랍비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왕궁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겨우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는단 말입니까? 귀한 포도주이니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으셔야지요. 랍비가 돌아가자 공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렇군. 지금까지 왜 귀한 포도주를 보잘것없는 흙 항아리에 담았을까? 공주는 신하들을 불러 왕궁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 담으라고 시켰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왕궁 안에 있는 포도주 맛은 모두 변해버렸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제야 임금님은 왕궁의 모든 포도주 맛이 변한 것을 알고 까닭을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포도주가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누가 술을 금 항아리로 옮겨 놓았느냐? 그러자 공주는 임금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지요. 임금님은 랍비의 지혜를 눈치채고는 공주를 나무랐어요. 아무리 귀한 포도주라 해도
평범한 흙 항아리에 담아야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급히 랍비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랍비님,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맛이 변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랍비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잘것없는 흙 항아리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생김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주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랍비의 말을 다 듣고 지난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깨달았답니다. 공주는 랍비를 보고 지혜로운데 너무 못생겼다며 비웃었어요. 공주의 비웃음에 랍비는 왕궁의 포도주를 금 항아리에 담으라고 부추겼어요. 공주가 포도주를 금 항아리로 옮기자 포도주의 맛은 변하고 말았지요. 못생긴 얼굴과 흙 항아리는 겉모습을 꾸미기 전에 지혜를 가꾸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커가는 자아 이야기랍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작은 시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지요. 농부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해마다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였지요. 농부는 농작물을 팔아서 번 돈을 랍비에게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해는 폭풍 때문에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요. 농장에는 몹쓸 유행병까지 돌았지요. 농부가 기르던 양과 말, 소들이 유행병에 걸려 모두 죽었어요. 농부는 갖고 있던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작은 땅밖에 남지 않았지요. 하지만 농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주신 것을 하느님이 가져가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마음씨 착한 농부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 해에도 랍비들이 농부를 찾아왔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착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 언젠가는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내가 말했어요. 저희 부부는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모르는 채 할 수는 없지요. 그러고는 해마다 그랬듯이 남은 땅의 절반을 팔아 번 돈을 랍비에게 주었어요. 그 뒤 농부와 아내는 남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가 소를 몰며 땅을 갈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진흙에 빠져 힘없이 쓰러졌어요. 농부는 깜짝 놀라 진흙에 빠진 소를 힘껏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진흙 속에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금덩어리를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큰 농장을 샀지요. 다음 해 랍비들이 다시 농부를 찾아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옛날처럼 부자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랍비들은 농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된답니다. 재산을 엄청 잃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쓰러졌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올바른 태도 이야기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탈무드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휘둘리고 나쁜 기억을 오래 간직하며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좋은 기억을 간직하며 돈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